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기출문제 풀이를 할 텐데요. 기출문제가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공개된 게 2007년도부터 공무원 시험 문제가 공개가 됐어요. 그 이후로 10몇 년이 지났죠 벌써. 이제 14년치를 다 모아서 책을 엮으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요. 근데 최근의 경향들을 비춰봤을 때 한 5년 정도의 출제 경향들을 분석하고 정리하면 그래도 정리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그 이전에 건곤일척이라는 그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제게. 근데 그게 2019년도까지 정리해 놓은 거고, 코로나 전국 속에서 이 부분까지 붙여서 다 한꺼번에 책을 내려니까 책도 다 안 팔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기출문제집을 최근 것만 모아서 2021년도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문제가 지금 몇 문제냐면은 기출문제에서 536문제. 536문제 맞나요? 464, 537문제군요. 537문제를 지금 모아놨어요. 그 중에서 2021년도 거는, 가능한 한 많이,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문제를 반영을 했고, 그 이전에 2017년도부터 해서 2020년도까지는 다는 하지 않고, 이거 중요하겠다 싶은 거, 그런 거 중심으로 해서 넣어놨어요. 수방직도 하나 들어있어요. 같이 들어있어서 출제 경향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 그렇게 체크를 했고,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뭐 이런 것들 그 출제 경향들이 있는데요. 요거는 다음 목요일 날 다 같이 모였을 때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할까 합니다. 오늘은 바로 진도를 나가면서 공부를 해 나갑시다. 첫 번째, 언어와 국어의 특질이라고 나와 있어요. 언어의 특질, 국어의 특질. 이쪽 부분의 출제 비중은 예전에는 거의 뭐 한 문제 정도씩은 나오는,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잘 내는 스타일이었는데 최근에는 비중을 좀 낮췄더라고요,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국어의 특질 부분에서 정리를 꼭 해야 될 부분이 뭐였죠? 훈민정음. 훈민정음 문제는 매년 안 나오는 때가 없죠. 이게 국가직에 나오든 지방직에 나오든 7급에 나오든 9급에 나오거든 골고루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문제를 보시면 몇 번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3번 문제, 2번, 3번, 4번, 그렇죠? 2, 3, 4, 7문제 중에서 2, 3, 4번이 훈민정음 부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꼼꼼하게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1번 나와 있는 문제는 다음 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생각 중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언어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언어의 본질은 뭐 떠올라야 돼요? 사회성, 역사성, 그 다음에 기호성, 개방성. 개방성의 다른 이름이 뭐죠? 창조성, 그 다음 자의성, 분절성, 하나 더. 또 뭐 있어요? 특수한 어휘를, 자의성 했잖아. 특성이 어딨어? 고유한 속성들을 모아서 총칭어를 만드는 추상 과정을 거치는 추상성. 여기 머릿속에서 쫙 굴러가야죠. 언어가 갖고 있는 성질이. 간단하게 정리하면 사회성은 뭐고? 사회적 약속이다. 사회적 약속이므로 개인이 마음대로 못 바꾼다. 제가 문제풀이 하면서 앞에 부분에서는 꼼꼼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역사성은 뭐예요? 변한다는 거지. 변화. 언어는 변화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호성은 언어는 기호다라는 얘기죠. 사과라고 말을 하고 뜻하는 거 애플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기호다. 말 그대로죠. 언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용이니 봉황이니 보이지 않는 것도 언어로 만들어내고 사랑이니 평화니 관념적인 언어들도 표현들도 만들어내고 그런 창조해낸다. 자의성은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소리를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용과 형식이 있는데 그 둘 간에 뭐가 없어요? 필연성이 없다. 우리는 집을 가리켜서 집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house라고 표현한다든가 탈러, 돔, 언어마다 달리 표현하더라. 이렇게 자기 멋대로다. 언어는 자기 멋대로다. 이걸 자의성이라 하죠. 분절성은 연속적인 것을 어떻게 한다? 불연속적인 것으로 끌어서 표현한다. 끊는 성질이죠. 무지개가 7가지 색깔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실제로는 7개가 더 넘을 수 있죠. 근데 빨주노초 파남보로 표현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언어의 성질이죠. 끊어내는 성질. 추상성은 어떤 공통 속성을 칭하는 것을 공통 속성을 갖고 있는 것들을 묶어서 총칭어를 만들어내고 개나리 친달래 뭉화 이런 것들을 묶어서 꽃이라고 한다. 뭐 이런 과정을 거치는 언어의 성질을 언어의 추상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어의 특질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1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소시르 나오면요, 언어는 기호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사람입니다. 구조주의 언어학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구조주의를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해요. 스트럭처리즘이라고 하는 거. 소시르는 언어를 기호의 형식에 사용하는 기표와 기호의 의미에 사용하는 기의의 기호적 조합이라고 전제한다. 이 기호성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언어에는 기표, 기의가 있다. 우리 심화까지 강의까지 쭉 공부를 했잖아. 공부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어휘들, 용어들 그 중에서 하나라도 모르는 게 없도록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기표는 다른 말로 뭐라고 볼 수 있어요? 표하는 거니까 형식인 거죠, 이건. 기는 내용인 거죠. 이건 소리라 볼 수 있겠고 이건 뜻이라 볼 수 있겠고. 스니피앙, 스니피에. 프랑스어를 이렇게 표현해요. 지문 속에 스니피앙이 나오고 스니피에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냥 알아두면 되겠죠. 우리는 뭐라고? 사과라고 말을 할 때 애플이 사과를 뜻하는 말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것을 우리 언어의 기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흑연과 점토의 혼합물을 구워 만든 가느다란 심을 속에 넣고 겉은 나무로 둘러싸서 만든 필기 도구라는 의미를 표시하는 기표는 한국어에서는 연필이다. 그런데 연필의 기에 대응하는 영어 기표는 펜슬이다. 각기 다른 기표가 동일한 기의를 표현한 것이다. 소시르는 이처럼 하나의 기의가 서로 다른 기표에 대응되는 것을 두고 기호적 관계가 자의적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자, 그래서 요 둘 간에는 뭐가 있다? 요거 얘기한 거죠. 자의성이 있다 라고 말한 거죠. 우리는 연필이라 하지만 영어로는 펜슬이라 표현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런 시간에 강조했던 게 뭘까요? 자의성 설명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내용과 형식 사이에서 내용은 하나인데 형식이 여럿일 수 있다. 그렇죠? 지금 봤던 연필, 펜슬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경우죠. 내용은 하나인데 형식은 여럿일 수 있다. 또 어떤 게 있겠어? 내용은 여럿인데 형식이 하나일 수도 있죠. 어떤 거? 동음, 이의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고파서 배를 먹었다 할 때 배배배 똑같은 형식이지만 뜻하는 바는 문맥에 따라서 달라진 거죠. 배배배. 자, 우리는 무엇도 언어의 변화를 얘기하는 역사성을 설명하는 것도 뭐라 봐야 된다. 그것도 자의성이다. 우리가 지금 어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옛날에는 어떤 뜻이었죠? 어리다, 어리석다의 뜻이었죠. 어리석다의 뜻에서 나이가 어리다의 뜻으로 어리다는 의미가 변화했죠. 그것은 무엇을 설명하는 예가 됩니까? 역사성을 설명하는 예가 되죠. 그러면서도 내용과 형식 사이에 필연성이 없다. 이거 없다 표현 안 했네. 필연성이 없음을 얘기하는 자의성을 쓰는 거지. 메모할 것은 뭐? 자의성 안에 역사성 들어간다. 이걸 기억하라고 했죠. 언어 역사성도 자의성 속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음성 상징어. 자, 음성 상징어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의성어, 의태어. 이것마저도 있는 그대로를 표현한 것 같지만은 다양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멍멍, 일본어로는 왕왕, 영어로는 바우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언어의 자의성을 설명하는 예시로 의성어, 의태어도 나올 수 있다. 자,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2018년도에 나온 국가적 7급 문제 어렵지 않게 답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했거든요. 1번, 표준어로 부추에 상하는 표현이 지역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현상에서 기호의 자의성을 볼 수 있겠고, 엿볼 수 있겠군. 그렇죠? 부추가 방언으로는 뭐가 나와요? 정구지. 그것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충청도 지역 가면은 뭐 소리라 표현하고요. 제주도 가면은 쉐우리라 표현해요. 쉐우리.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부추로 표현하는 것들이 다양합니다. 지역적인 차이. 방언의 차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자의적인 거죠. 두 번째, 어떤 개념을 새롭게 표현한 단어가 널리 쓰이려면 그 개념을 쓰는 사회 성원들의 공통된 합의가 필요하겠군. 그러니까 다양하니까 언어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무엇을 하려면은 어떤 개념을 가지는 새로운 표현, 새로운 단어가 나오려면은 합의를 이루어야 되겠죠. 자의성 때문에 그런 거죠. 3번, 같은 종교를 믿으면서 문화적 약호가 유사한 지역에서는 같은 기표에 대응되는 개념이 비슷할 가능성이 높겠군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겠죠. 사랑이나 진리와 같이 사회문화적으로 보편적인 개념을 지시하는 각각의 기표들에서 유사한 형식을 도출할 수 있겠군 했습니다. 자, 밑에 설명된 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관념적 표현에 능숙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뭔 소린가 해서 걸려들기 좋은 문제예요, 이게. 그 7급 다음 문제로 생각해요. 기본 개념을 알고 있으면 바로 풀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문제가 아니라 뭔 소리 하고 있지? 그러다 걸려들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대형이 걸렸지? 첫 번째 문제 걸리지 않았어? 맞았어? 민수 맞았어? 운이 좋아서 맞았어요. 자, 4번 진술은 뭐의 문제예요? 보편적인 개념은 개념이 있기 때문에 기의에 해당하는 거겠죠? 그 기의를 표현하는 기표가 사회적,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다를 수 있다는 걸 말해야 되거든. 달라야 된다.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걸 같다라고 해버렸거든. 같다. 자, 사랑이나 진리와 같이 사회문화적으로 보편적 개념을 지시하는 각각의 기표들에서 유사한 형식을 도출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사랑, 영어로는 사랑, 뭐 중국어는 사랑 뭐 이렇게 하는 거면 그건 이 설명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하죠. love라고 표현한다든가 amour라 표현한다든가 다양하다. I, why, 니 할 때 I 중국어는 그렇게 표현한다든가. 그래서 뒷부분들 사랑, 진리 표현하는 기표들에서 좀 다른 면이 있다는 설명해줘요. 다르다. 이걸 설명해줬어야 자의성을 설명하는 예시가 됩니다. 3번하고 약간 헷갈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느낌에 같은 종교를 믿으면서 문화적 약호가 유사한 지역 같은 기표에 대응되는 개념이
비슷할 가능성이 있다. 그죠? 조건들이 같으니까 그걸 표현하는 개념들이 유사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유사성이 없지 않다. 3번에서 아마 헷갈릴 수 있었는데 4번이 확실하게 틀린 진술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달리 표현된다. 기표가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 문제, 몇 번 문제 먼저 볼까요? 5번 먼저 보겠습니다. 5번. 군무원 문제로 나와 있는 것인데요. 자, 5번이 조금 애매한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다음 중 보기의 지문이 들어가기에 알맞은 곳은 했습니다. 이건 헷갈렸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기본 개념이 안 잡히면 걸리게끔 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지문이 곧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파악했어야 될 문제예요. 이러한 언어의 변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대중들은 그러한 변화를 인식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언어의 변화가 앞에 부분에 나와야 되겠죠. 뭐의 뒤라고 나왔으니까. 가나다라 중에서 지문의 다를 볼까요? 다를 보시면은 바로 연결되는 문장이 아니에요. 바로 연결되는 문장이 아니고 그 내용적인 측면을 바탕으로 해서 보기의 지문이 들어갈 수 있는 거. 뭐 다음이냐 이렇게 물어든 거거든요. 다를 보시면 소시르가 언어가 변한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소시르는 구조주의 언어학을 만들어낸 사람이거든요. 구조주의 언어학.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기표와 기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이 두어져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기표와 기의 어떤 필연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자의성 설명하는 예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언어의 변화를 나눠보면 어떤 변화가 나눠지죠? 공시적 변화가 있고 통시적 변화가 있잖아요. 통시적 변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변하는 걸 통시적이라고 해요. 통시는 과거에서 현재로 흘러오면서 변화한다. 이 지문 자체가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걸요? 딱 보시면. 민수 씨 이해됐어요? 헷갈렸어. 좀 헷갈렸죠, 지금 보면. 근데 나 뒤라고 생각했어. 나 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우선 다를 먼저 보시면, 소시르는, 근데 여기서 소시르는 뭘 강조하는 거야? 야, 이 통시적 변화 무시하자, 야, 이게. 통시적 변화에 집착하지 말자. 뭐에만? 지금 우리가 쓰는 문제니까 공시적 변화만 가지고 얘기하자. 이런 쪽이거든요. 통시태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소시르는. 왜? 그런 것을 인식하고 말하는 게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자, 언어의 변화를 부정하진 않는데 하지만 소시르는 특정한 시점의 언어 구성 요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뭐라고요? 특정한 시점의 언어 구성 요소. 시간상의 변화를 초래한 역사적인 과정을 연구한다고 해서 현재의 다양한 요소들 사이의 대립관계를 의미하는 공시적 상태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이 아니다. 통시적인 거 그냥 무시하자.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흘러오는 것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다. 지금 같은 시간대, 이 시간대에 벌어지고 있는 우문의 양상만 살펴도 언어의 체계를 우리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이러한 언어의 변화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게 보기 부분으로 이어진 거죠. 대중들은 그러한 변화를 인식할 수 없다. 내용상 다의 부분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부분에서 시간상의 변화를 초래한 역사적 과정을 연구한다고 해서 현재의 어떤 그 모습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입장, 이 사람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다의 뒤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게 의미상으로 접근했어야 돼. 바로 이어진 문장은 아니에요. 나 부분을 좀 볼까요? 이러한 경향에 반해 소시르는 언어가 역사적인 산물이더라도 변화 이전과 변화 이후를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언어는 구성 요소의 순간 상태 이외에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규정될 수 없는 가치 체계이므로 그 자체로서의 가치 체계와 변화에 따른 가치를 구별하지 않고서는 언어를 정확하게 연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언어는 공시태와 통시태, 같은 시간대의 어떤 모습, 그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모습 변화 두 가지 속성을 가지는 것이다. 공시태가 정해진 시점 혹은 일정한 시기에 어떤 언어 공동체 안에서 그 구성원 사이의 의사소통 구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그 언어의 모습을 의미한다면 통시태는 그 언어가 시간축을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의미한다. 이건 기본 개념을 얘기한 거죠. 어쨌든 간에. 기본 개념을 말하고 다해서는 무슨 얘기를 했으니까 공시적 상태만 제대로 알면 된다. 통시적인 것들은 필요 없어 라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그런 내용을 받아 안고 5번에 이러한 언어의 변화는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같이 연결해서 변화를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왜 공시태만 연구하느냐? 왜 연구해야 되느냐? 통시태를 연구해 봐야 통시태에 대한 것들을 언어 대중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시태만 가지고도 말해도 돼. 이런 입장을 취한 거지. 5번 문제가요.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5번 문제가.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흘려들었어요. 이 부분 문제는. 그 다음 6번 볼까요? 기억에 해당하는 언어의 특성이 뭐냐 했어요. 기억이 아까 뭐였죠? 통시태. 변한다 이거죠? 6번 문제는 되게 쉬웠던 문제예요. 그래서 역사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변한다는 것에 초점을 둔 거니. 근데 널리 보면 역사성과 자의성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는 초점화시킨 것이 변화에만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언어는 모든 성질이 있어. 공시적인 자의성도 있고 역사성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서 뭘 강조하느냐를 봐야 돼. 알겠어요? 자의성은 뭘 강조해야 되고 내용하고 형식하고 필연적이지 않아. 임의적이야. 자기 멋대로야. 이걸 강조하고 있어야 자의성을 설명한 거고 변한다. 이걸 초점화시키고 있으면 뭐고? 역사성이고. 7번이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고 혼란스럽고 그랬던 문제 같아요. 정혁 씨 이거 맞았습니까? 7번? 틀렸어요? 이거 한번 볼까요, 그럼? 니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통시태는 그 언어가 시간축을 따라 변화한다. 그러니까 통시적 변화를 설명할 수 없는 걸 고르라는 문제죠. 모음조화의 현상의 변화. 모음조화 변했죠? 모음조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을 모음조화라고 그래요. 아까 이름 뭐라고? 도균이. 소도균이. 양성모음, 음성모음, 중성모음이 있어요. 옛날에는 아래아가 양성. 아래아. 그 다음, 이. 음성모음. 중성. 아래아, 이. 이렇게 연상하면 된다. 오, 아, 와. 이거 기본. 와. 이거 밝은 소리. 양성모음. 음성모음은, 요걸 기본으로. 음성모음. 여기다가 이를 결합해요. 이를 결합해. 의. 이는 중성이니까 섞여도 여전히 양성. 아래아가 들어있는 거. 애 형태. 이건 의 형태. 오에다가 이. 우에다가 이. 오에다가 2 플러스 5가 요죠. 유. 그 다음 유. 왜,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는 뭐야? 이 먼저 발음하고 오를 결합하면 요가 되잖아. 요. 2 플러스 우가 결합되니까 유. 이 모음이 결합되면서 이런 형태의 그 이중 모음들을 만들어내. 양성모음 알겠죠? 밝은 소리야. 와! 이거는 음성모음.
이렇게 기억하고 양성모음과 양성모음이 결합되면 모음주하고 모음주가 파괴돼 버린 현상도 나타나는데 명사 같은 것을 보면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게 뭐였어요? 마잠. 옛날에 마잠이거든? 마음을 뜻하는 말이.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변해요? 마음. 모음주가 파괴돼 버렸죠? 아, 양성모음. 음성모음. 아가 양성모음이었죠? 은 음성모음. 그러니까 아래야 결합했으니까 양성이었다가 마잠이 마음으로 바뀐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요. 음성모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아름답다를 활용하면 어떻게 됐죠? 아름답 와가 아니라 뭐가 됐죠? 플러스죠? 양성모음이 원은 음성모음이죠? 모음주가 파괴된 거지. 모음주가 파괴 현상. 껌을 뱉어 어가 결합되거든요. 옛날에는 베타라고 했겠죠. 근데 지금 베터해요. 그래서 N은 무엇에 들어가고 양성모음이고 어는 음성모음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모음주가 파괴. 그래서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어울리는 것을 모음조화라 하는데 그게 파괴된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래야, 점 찍혀 있는 거예요. 아래야가 사라지면서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모음조화 현상이 변화했다는 것은 통시적 변화인가? 맞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변화니까 1번은 명확했으려 보입니다. 1번은 명확했어요. 그 다음 청자 높임법이 실현된 단어의 변화라고 했어요. 청자 높임법이 했어요. 표현을. 청자를 높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청자를 높이는 걸 상대라고 했죠? 상대 높임법. 상대 높임법은 현대 국어에서는 뭘 기억해야 되겠어요? 높임과 낮춤을 모두 얘기하는 거죠.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출 때 쓰는 그런 높임법을 상대 높임법이라고 그래. 아버지 하고 부른다면 저녁 드세요. 이렇게 쓰겠죠? 저녁 드셔요. 저녁 드세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동생 보고는 어떻게 해야 돼? 민수야! 밥 먹어라! 밥 먹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 부분들이 다르죠. 그지? 상대방을 높이거나 낮추죠. 이런 높임을 무슨 높임법? 상대 높임법.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끝에 부분이 종결 표현이 달라지는 거야. 이런 높임을 무슨 높임? 상대 높임법. 근데 상대 높임법이 과거와 현재가 동일하지 않다는 거지. 오다, 오게, 오너라, 옵니다 등 단어의 의미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는데 이거를 통시적 변화로 얘기할 수 있겠다. 의미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뭘 했습니다만은 뭡니까? 공손법 부분에 삽잡잡, 사업, 자업, 옵 이런 것들은 현대국에 와서는 뭐라고 했죠? 공손법이라고 표현했죠. 있사옵니다. 뭐 이런 것들. 이건 상대방을 높이는 형태로 쓰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중세국에서 뭐였죠? 객체 높임이었어. 객체 높임 선언 말름이었어. 그래서 높임법의 어떤 변화도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아래야 순경원 비읍의 변화했습니다. 조금 전에 바로 봤잖아요. 아래야. 아래야가 사라져버리잖아요. 사라졌다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돼? 대신하는 걸로 바뀐 거지. 다른 모음으로 대체돼 버렸죠. 아래야가. 지금 쓰지도 않잖아요. 점 찍는 거. 그러니까 4번은 아래야의 변화. 순경원 비읍은 뭐 말하는 거야? 순경원 비읍은 요거야. 도균식 요게 순경원 비읍이 밑에 이응 들어있는 거. 안 봐봤어? 요거 봐봤어? 수비. 처음 봤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봤어? 그렇구나. 아까 어디 출신이라고? 특전사. 특전사는 그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승용 비읍 볼 시간이 없었던 거야.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위가 부 발음이야. 부. 그래서 덥다라고 하는 말이 옛날에는 비읍이 위로 올라가. 더블. 아이고 더블아. 경상도 방언에 나와 있죠. 아이고 더블아. 아이 더러블아 이렇게 하잖아. 그 승용 비읍이 오나 오로 바뀌거든. 근데 여기 와서는 더블 이런 식으로. 승용 비읍은 지금 안 쓰죠. 승용 비읍은 안 쓰는데 현대국어에서는 비읍 불기 주용원이죠. 덥다, 더워, 아름답다, 아름다워 이런 것들이 곱다, 고와 이런 식으로 변화된 것들은 지금 와서 통시적 변화가 존재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지금이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변화했구나. 순경은 비읍. 도균씨 이거 발음해봐. 순경은 비읍. 순경은 비읍이라 말해봐. 순경은 비읍. 순경은 비읍. 알았지? 순경은 입술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도균 씨가 뭐 보면 알겠어? 이런 강의를 들으면 그거요 저거였구나 이렇게 할 거예요. 다 얘기 나오니까 사전에 공부를 하고 오셔서 문제를 같이 푸는 게 오히려 수월해질 거예요. 그래서 아래아와 순경은 비읍의 통시적 변화는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 신조어의 등장과 방언의 실현이라고 했어요. 신조어의 등장. 이거는 이전에 존재했던 어휘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변화를 얘기하려면 과거가 어땠고 현재가 어땠고 이걸 말해야 그게 변화거든요. 근데 신조어는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말이란 말이야. 그 이전에 없던 말인데 생겨난 게 신조어거든. 그래서 이건 통시적 변화를 말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조어란 완전히 그 이전에 없던 말을 만들어내야 신조어입니다. 그 다음 방언의 실현이라는 표현은 정확히 뭘 말하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한 그런 표현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조어라는 것만 딱 보고 신조어는 그전에 없던 건데 이렇게 그전에 없던 거라면 통시적 변화를 어떻게 알아? 과거에 뭘 쓰였고 현재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정답이 3번이죠. 그러니까 표현상에서 우리가 흔히 봐왔던 문제 아닌 것들이 끼어들으니까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들 우리가 염두에 두고 주의를 좀 요하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우리 첫 시간은 언어의 특질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한 걸로 합시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좀 쉬었다가 훈민정음 부분이 그 부분 좀 1시간 정도 깔끔하게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네.